형제라는 이름으로 묶인 타인들, 나의 이야기. 저는 오늘 형제관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게는 형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자랐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평생 가까이 지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겨우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건 각자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형은 부산으로, 여동생은 대전으로, 저는 서울에 남았죠. 처음엔 명절마다 꼬박꼬박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모일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의 만남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는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읽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도 각자 다른 길을 걸었더군요.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쓰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으며 정약용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목민심서를 완성했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죠. 제 형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사업가가 되었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예술가의 길을 걸었고요. 우리의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형은 보수적이 되었고 저는 진보적이 되었으며 여동생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죠. 예전엔 이런 변화가 슬펐습니다. 왜 우리가 멀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제니까 당연히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형제간에도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요. 저도 한때는 형제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자고 제안했죠.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모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핑계가 많아졌어요. 일이 바쁘다, 아이들 학원이 있다, 몸이 안 좋다 등등. 결국 모임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의무감으로 하는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서로에게 부담만 줄 뿐이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도 우리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형은 사업으로 성공해서 큰 집에 살고 있고 저는 아직도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예술가로서 불안정한 수입에 시달리고 있고요. 만날 때마다 이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형은 무의식 중에 우월감을 드러냈고 저는 열등감을 느꼈으며 여동생은 소외감을 느꼈죠. 식당을 정할 때도 문제였습니다. 형은 비싼 곳을 가자고 했고 저와 여동생은 부담스러워했죠. 형이 계산한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만남 자체가 불편해졌어요. 배우자들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형수님과 제 아내는 성격이 안 맞았고 여동생의 남편은 우리 가족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사촌들과 어색해했고요. 형제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관계가 되면서 더욱 복잡해진 거죠.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요.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어요. 양쪽 모두 원해야 하고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한쪽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저는 이제 형제와의 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멀어진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으로도 충분하고요. 형제와 만나면 들어야 하는 자녀 자랑, 돈 이야기, 서로에 대한 평가들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즐거웠던 대화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구의 아이가 더 잘하는지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그들이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자고요. 가끔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형과 여동생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걱정하는 지금의 관계가 더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매일 함께 있으면서 갈등하는 것보다 멀리 있으면서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낫죠. 저도 한때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형제와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부모님도 자녀들이 각자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정약용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은 형대로 사업을 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여동생은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죠.
함께 있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제가 아닐까요? 서로 다른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처럼요. 저는 이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왜 안 만나냐는 질문에도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각자 바쁘게 살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라고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한 집에 살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형제 관계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SNS로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고 가끔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충분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났고 죄책감도 버렸어요.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혈연이라는 것도 결국 생물학적 우연입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의 의무나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을 주는 관계라면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형제와 절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엔 충격적이었지만 그의 사정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더군요. 때로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형과 여동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꼭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멀리서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모든 관계가 한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다고요. 부모 자식 관계도 부부 관계도 형제 관계도 모두 한시적이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걸요.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바뀝니다. 봄에는 함께 꽃을 피웠지만 가을에는 각자의 열매를 맺는 거죠. 저는 이제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 평안합니다.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고 가끔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형제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